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선대위 조직 또 본부장단 인선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개편을 마무리했는데 슬림하고 기민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새롭게 발표된 선대위 체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쫓아가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정권 교체론, 심판론이 좀 더 강한 상황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기민한 조직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존에 구성했던 선대위는 한 열 몇 개 정도의 본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덩치도 크고 하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긴 굉장히 어려운 체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일 아무래도 선대위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후보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이제 완전하게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뭐랄까요 언로가 막히거나 이런 방식으로 선대위가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후보는 진짜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남겨놔서 좀 전문가들이 좀 더 의견을 많이 개진하면 후보까지 딱 전달되는 이 소통 체계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는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그 전에 각 선대위의 이 인재 영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 그와 관련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입을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청년 여성 과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입되신 분들 네 분이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좋은 인재는 여야 지금 가릴 것 없이 접촉하고 영입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청년들이 그런 선택한 것은 선택 그 자체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선대위가 이제 영입한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했던 사람인데 마치 배신하고 간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무능하고 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네, 각 선대위는 그야말로 인재 영입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상황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여러 장이 실린 그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있어서요.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MZ세대 전문가들과 함께 이 춤추는 사진입니다. 이 표정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 인재 영입,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그야말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재 얘기들을 좀 해보자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이 선대위 내에서도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 계속된 인재 영입이 과연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날 것인지 우리가 이전 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각 당이 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좋지만 그게 역효과를 불러올까 봐 그런 또 노심초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영입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전혀 쓰임새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또 청년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젊은 층을 영입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 당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한다거나 예. 뭐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좀 반복되어 온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결합하고 진짜 청년층 표를 억보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둘째로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검증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외부 인사가 영입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와 관련해서 뭐 과거의 사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뭐 흠집내기를 한다거나 시비를 거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에 왔다 갔다 양쪽의 어떤 그 러브콜을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다. 뭐 일종의 뭐랄까 자리 사냥꾼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던데요. 뭐 그런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자리사냥꾼과 관련해서는 굳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사실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씩 어느 정도 드러나 있게 마련이거든요. 민주당이 탐내는 사람이나 국민의당이 탐내는 사람이 비슷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AI 전문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이념과 관련 없이 실제적으로 어떤 청년층의 미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재의 경우에는 내가 이념적으로 확고한 민주당원이다 이런 생각, 국민의당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양당이 서로 뭐 구애를 했을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건 자리를 탐하는 뭐 이런 걸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동현 그 교사 관련해서 사생활 문제 자꾸 언급하고 뭐 오늘 보수신문은 과거에 판결문까지 뭐 언급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 워킹맘으로 잘 가정생활 꾸려나가는 사람한테 10년 전에 당신 이혼할 때 이랬지? 이렇게 묻는 게 이게 타당한 지적입니까? 문제제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오늘 허은하 대변인이 뭐 눈물을 흘렸다. 그 부분에 사생활 문제 언급하면서 워킹맘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폄훼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여성 수석 대변인이 내놓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줄리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저는 예. 궁금합니다. 예.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지금의 인재 영입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양당의 공이 지금 청년 여성 중도를 지금 지향가치로 하잖아요. 이들을 잡아야 되겠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대위가 어떤 방침과 가치, 지향점을 두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사들을 영입하고 포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이제 메시지로 드러내는 것 좋은데 저는 과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저렇게 영입, 2030 영입이 과연 저게 전 당사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청년들을 다 끌어다 전면에 포진시키면 그것이 과연 청년 정책의 해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의 주역들이 맞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정말 2030의 보편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역량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 하나 제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조급증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앞에 전면에 포진시키는 것이 많이 과연 저것이 청년들의 표심을 가져올 것이냐 그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저렇게 김상환 평론가 잘 지적하셨지만 양당이 영입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30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네. 그렇게 전달된다면은 양당이 공이 추구하는 어떤 젊음의 가치라는 것들이 왜곡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뭐 급조해서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먼저 우선점을 둬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홍준표에 대해서 2030이 열광하는가? 2017년 대선에서는 사실 10%도 못하고 8%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던 홍준표 대표가 왜 지금 젊음의 아이콘이 돼버렸는가? 4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청년들을 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청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공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 문제를 접근해야지 저도 사람을 명망가들을 포진시켜서 당사자주의로 전환시켜서 앞으로 전면에 내보내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급증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점들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영입과 관련해서 이제 두 당에서 신경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논란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동현 이 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브로치 발언으로 이제 실언을 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 표심을 공략하고자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이 김병준 위원장이 말을 하면서 저도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조금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조건에 깔면서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면 꺼내지 말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데 이런 유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에 대변인급이나 공보단급에서 이것은 이야기해야지. 이 지금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사실 원톱의 총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나가야 할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는 최고의 지금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 언론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김병준 위원장이 집에서 바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나중에 공약을 내더라도 예. 조금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발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당의 영입 인사에 대해서 뭐 액세서리 이렇게 취급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좀 위험한 발언들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할 지향과 가치들을 선대위원장 입에서 나오고 그것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게 그게 단위급에서도 맞는 건데 조금 김병준 위원장의 의욕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뉴스 1번지 앞머리에서 사회 관련 공약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관련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오늘은 손준성 검사 이 같은 경우는 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영장 심사 구속 여부를 법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이번 대선의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많은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울러서 이 양 후보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 또 수사 기소권 분리하면서 검찰의 힘을 좀 빼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형 비리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 권력 수사 개입이 더 큰 문제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또 공약을 내세워서 그야말로 이 두 후보 간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이 대립각은 눈에 두드러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전직 바로 검찰총장인데 대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검찰 개혁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아마 요구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예. 수사권하고 기소권 완전히 분리한다.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조 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 관련돼 있는 공약을 내놓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기도 했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발언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걸 보면 검찰총장 시절일 때 한마디 한마디 내놨던 게 다 그 정치 행보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법치주의를 얘기한다거나 뭐 독재를 언급했다거나 저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그 지휘부 그 검사들을 불러 모은 자리나 이럴 예. 때 그런 발언들을 계속 했었어요. 자기가 곧 정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화를 제일 앞장서서 해왔던 후보인데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뭐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 차원에서 검찰과 관련되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기구라고 하면 공수처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입법 과정까지 추진했던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는 과연 또 출범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들도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선이라는 게 우리 사회 모든 현안 해결책들을 꺼내놓고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상환 평론가께서 아마 그 윤석열 총장은 그런 말할 자격이 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또한 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중대수사청 같은 경우 놓고 볼 때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공수처를 보고 어떤 국민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게 검찰개혁의 민낯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사실상 형해화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제도로 또 다른 기구로 검찰개혁을 얘기한다? 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검찰개혁할 때 딱 세 가지 내걸었어요. 인권보호,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저는 이 세 가지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따릅니다. 인권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만 확실히 권력이 보장하고 대통령 제 국가의 하에서 대통령과 모든 우리 그 정부를 이끄는 그런 강요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보장이 된다면 저는 검찰 개혁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많은 조건절을 다는 게 지금 도 후보가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 아직까지 특검을 가진 않았으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쯤에서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대안을 내놓고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게 저는 두 분 모두 공이 저는 그게 온당하다고 보고 그 지점에서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하도록 한다고 하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검찰 스스로가 갖고 있는 권력화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나 권한이 독점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었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네.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던 겁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뭐 당사자들은 검사들은 항상 뭐 일반 국민들 수사할 때는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막 수사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휴대폰 포렌식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출석하라 그래도 조사도 안 받아요. 공무원 신분인데. 그리고 버팅깁니다. 이런 검사들의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저는 의문이고요. 어찌됐든 검찰을 통해서 그 고발장이 만들어지고 나가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야당, 제1야당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이 된 의혹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의혹이라고 치죠. 그리고 윤석열 장모와 관련돼 있는 각종 대응 문건 만든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검찰총장의 장모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언론 대응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검찰 사회화지 뭡니까? 검찰총장의 장모 문제까지도 검사들이 일일이 대응 문건 만들어가지고 검찰총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싸워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 스스로도 검찰 스스로를 사유화하고 예. 검찰을 자기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일들을 벌여왔다고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검찰은 그럼 누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근데 그거 자기가 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만큼 독립성 있게 검찰이 움직였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스스로 정치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애초부터 공수처 만들었을 때 20여 명밖에 안 되는 검사로 어떻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숙하나마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초 공수처 설치할 때부터 공수처라는 조직은 필요 없고 정치적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논리를 지금까지 그대로 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민족 견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할 말은 맞는데 너무 말씀을 이제 예. 그 장황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지적들 좋고요. 자, 그런데 공수처 설치해서 출범해서 수사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역량 부족은 따로 치더라도 기소해서 윤석열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당 의원들 공수처 찾아가서 항의했어요. 그것이 검찰 개혁이 그게 공수처에 대한 그 태도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를 듣고 그러면 대장동 의혹은 뭡니까? 왜 검찰이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죠. 제 얘기는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것만 개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각 당의 공약과 선대위들이 실행 방안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공수처 항의 방문한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항의 방문하는 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죠. 제가 네. 예. 정치권에서부터 그런 외압을 하지 않았어야죠. 저는 예. 그래놓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알겠습니다. 끼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네. 넘어가야 될 것 저희 같은데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장은 서울로 올라올 것 같지 않다라는 관측들이 많은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게 권력 투쟁이냐, 뭐 네. 이광이냐, 신경전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위기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는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네, 이 대표 오늘 이제 제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좀 신속히 봉합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거는 해결할 사람이 윤석열 후보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올 뿐더러 그동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영입 카드보다는 오히려 김병준, 김한길 두 카드가 더 유효하다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해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결정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후보는 난 잘 모른다고 했다가 무슨 부산에 리프레시하러 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할 뜻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과연 답이 있는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리더십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권력 싸움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서 국민들이 점점 실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굳이 해결책을 뭐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제주 가는 비행기 한번 타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가서 이준석 대표한테 물론 권한을 내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 한번 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일부분 또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한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준석 당 대표와의 어떤 갈등,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선대위 합류 여부에 있어서 이 갈등들이 이제 불각되면서 한 달여라는 시간을 좀 허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후보의 메시지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뼈아픈 지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시간에 윤석열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9천만 국민들을 이끌 리더십을 보여주는 자주 우뚝 서야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독자적으로 혼자 설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또 그런 불안감을 줬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담대한 전환에 대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검찰 수장으로서 일종의 상명하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명령체계 일원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온 리더십이라면 지금은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양당 간 의견을 조율하고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모습들을 좀 가질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급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밖에서는 뭐 리더십에 손상이 간다 얘기하는데 그런 저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 끌어안고 가면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남은 90여일 동안 국민에게 윤석열의 새 나라,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제시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 정도 했으면은 저도 이제 충분히 본인의 의사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봉합의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